21대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의 지금 공천 갈등, 잡음,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결국은 본인도 종로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김종인 카드도 물 건너갔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황교안 대표가 참 어려운 지경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종로 지역도 아직은 큰 차이로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초기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권과 야권의 지지율 1위 후보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곳인데 일단 본인도 지역에서 뛰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공관위 갈등의 과정들을 본다면요. 사실은 굉장히 큰 좀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내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문제가 뭐냐면요. 뚜렷하게 과연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은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대안이 되는 상식과 합리 이런 여러 가지 보수의 가치를 내놓고 있느냐. 굉장히 정책이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국민들께 뚜렷하게 이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한국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정책의 가치와 경험들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마 당에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런 분과 결국은 여러 차례 삼고초려의 갈등 속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또 김용호 공관위원장도 이제는 복수의 칼, 보복이다라고까지 이 김용호 전 공관위원장이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거기에 유승민 대표도 세부수당과 합당했지만 같이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 또 홍준표 전 대표 마찬가지로 당을 나가서 그러니까 같이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은 함께 하지 못하고 선거라는 것은 다수의 힘을 모아서 이겨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편지로 단결하는 듯 했는데 자유공화당도 다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의 전열을 제대로 정비하고 갈 것인가? 거기에다 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논란까지 이제 커지면서 사실상 리더십이 상당히 취약하다. 물론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요. 지금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달도 이제 남지 않은 상황인데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 거기다 지역 선거까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빠르게 중심 잡고 다잡지 않으면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지금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참 여러 차례 시험대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단식하면서 그런 국면, 그리고 보수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줄곧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물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됐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적절한 선택을 했어요. 본인이 총괄선대본부장을 하겠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본인의 지역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런 총선이라는 큰 선거를 지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경험이 없는 분이 총괄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자신의 선거도 치르고 선거도 지휘하겠다? 이것은 능력 밖의 일이에요. 네. 이러한 정치적인 판단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리더십 논란이 나오는데 이번 총선에 있어서 황교안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황교안 대표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 김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순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선 안정권이 20번 안에 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재가 한 명도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와서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통합당에 영입된 인재들이 거의 다 뒷순보는 가거나 밀려나는데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좀 논의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저희들이 영입했던 부분들하고 좀 차이가 좀 있고 좀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 얘기 듣고 왔는데요.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이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뒤통수 맞은 느낌.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를 순번을 저희가 준비된 거에 있으면 좀 보고 올까요? 예, 비례대표를 보면 이 당선 가능권을 20명 정도로 봤을 때 네. 미래통합당에서 애초에 이제 영입했던 인재들, 좀 많이 거론했던 인재들이 대부분 빠졌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요, 참 발칵 뒤집혔다. 예. 뒤통수, 공천 구태타, 경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요. 한성교 대표가 이제 정치권에서 어떠한 그 평가를 받냐면 되게 말씀을 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네. 예측 불허 한선교 이거예요. 본인의 고집이 세고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위랑 상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행동이 예측 불허하다라는 게 평가였는데 그런 분을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당대표로 추천하고 가라고 한 게 황교안 대표잖아요. 예. 그런 정치적인 판단과 선택이 잘 된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치적인 리더십이 나오는 건데 오늘 오전에 공병호 공관위원장,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의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대요. 자, 우리가 이렇게 비례대표 어제 유출된 거, 명단이 유출된 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오고 미래통합당에서 또 자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수정을 해라라고 요청이 오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절대로 한 명도 고칠 수 없다라고 공관위원들이 다 다짐을 했답니다. 예. 우리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해서 점수를 매겨서 젊고 전문성 있고 전투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정을 했다. 예. 그런데 왜 다른 당이 왜 우리 공관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왜 고치라고 그러냐. 우린 절대로 고칠 수 없다라고 했고 공병호 공관위원장도 내 손을 떠났다. 이런 거고 한성교 대표는 객관적이고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부에서는요 한선교 대표에 대한 얘기가 지금 장 소장님 말씀이랑은 좀 다른 결인 것 같은데 일종의 우리가 이런 인물들도 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신선한 얼굴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좀 과잉 충성이 부른 참사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소통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과잉 충성이라고 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네. 제가 만나본 한성교 대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 본인의 이 성격이 아주 자유분방하고 본인 스타일이 아주 강력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사실상 정계 은퇴까지 고민하고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일단 정치에 대한 욕심을 스스로 버렸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는 것인데 저는 과잉 충성보다는 일단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으니까 그 정당에서 최선의 이 카드를 만들어 보겠다는 사실은 좀 과잉 욕심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어차피 정당이 만들어졌는데 예. 미래통합당과의 관계를 사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다시 말해서 보수 정당의 가치에 대해서 그동안 충실하고 공헌한 분들을 중심으로 또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이 윤봉길 의사의 뭐 손녀라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가치를 두고 우리가 보수로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이 방점들을 도왔던 것 이런 부분도 정무적으로는 좀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미래 한국당의 공간위에서 사실은 두 가지 새로운 인물의 선발적인 혁신도 중요하지만 또 다르게 보수 가치를 존중하는 분들을 어떻게 같이 21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할 것이냐 예. 이 부분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너무 사실은 좀 나갔다. 저는 최소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자유한국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그리고 보수 진영의 정당을 위해서 열심히 뛴 분들, 헌신한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더 같이 반영이 되면서 같이 이번 선거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뭐 한성교의 반란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황교안 대표가 이때 네. 한성교 대표를 저는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만나고 같이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야지 이대로 간다면 결국은 서로 간에 아마 다른 정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미래통합당에는 상당한 위기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대표들 선에서 뭔가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은 공관위원들은 절대 못 바꾸겠다고 하는데 또 통합당에서 온 한국당 최고위원들은 의결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되게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건데 지금 공관위 차원에서의 순번 확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의 의견을 많이 따르는 최고위원들이 계속 저렇게 의결을 거부하게 되면 이거 자체는 의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정말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교 대표를 거기에 선임을 한, 그러니까 추천을 한 황교안 대표가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당 대표가 만난다고 해도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고위원회 소속에 있는 의원들이 다 미래한국당을 탈당을 해요. 그래서 지금 등록돼 있는 다른 그 정당에 다시 네. 공천을 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관위원들이 절대로 한자도 고칠 수 없다. 어. 그런 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공병호 공관위원장도 공천 결과 부정하려면 본인을 자르고 다시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 사태가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좀 어떤가 모르겠는데요. 미래한국당이 어쨌든 간에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당인데 일각에서는 뭐 위성 정당이라고도 하고 또 자매 정당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어쨌든 별개의 당인 상황에서 남의 당의 비례 공천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혹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뭐 그런 지적도 그런 있었습니다. 지적이 어떻게 나왔는데요. 조항을 찾아봐도 그런 조항은 없고요. 그 국회에 파견돼 있는 선관위 직원한테도 물어봐도 예. 그런 조항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어쨌든 그 도의적으로 안 되는 거죠. 다른 정당은 왜 이 사람 다시 그 비례대표를 해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이지 선거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네. 지금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규의 측면도 있지만요. 그러나 네. 선관위 이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비례정당에 대해서도 비례정당들 그리고 일반 정당에 대해서도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을 과거처럼 당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선출의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라고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만일 경우 개입이 된다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 해석을 선관위에서 저는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아예 그렇다면 끝까지 미래한국당이 거부한다면 우리 미래통합당 자체에서 그렇다면 비례대표를 내겠다라는 그런 카드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갈등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도 그 공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가 제의 요구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예. 결국은 공관위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는 타협이고 협상입니다. 지금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가지 않으려면 결국 대표들 그리고 또 공관위가 같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관위원들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역사적인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끌어내는 대표들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또 해결의 길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한성규 대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일각에서 사실 이 순번 명단 나오기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혹시 총선 끝나고 나면 다른 살림 차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한성규 대표가 방금 전에 어떤 모 언론사랑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딱 임기가 2달밖에 안 남았고 나는 총선 끝나고 난 손 털고 나간다. 정치권 예. 은퇴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믿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추측으로 얘기할 수는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뭐 골치 아프긴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은 일단 공천에 탈락한 인사들에 대해서 지금 뭐 당내 여진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에서 아주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강훈식 대변인의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출마를 준비하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영구 제명하겠습니다. 또 호남 지역에서 다른 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거나 된 후에 우리 당으로 입당 또는 복당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우리 당은 입당 또는 복당을 불허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요. 기존의 불출마 선언을 접고 다시 의정부갑에서 출마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동대문 을에서 공천 탈락한 민병두 의원 그리고 충북 청주 서원의 현역 의원인 오재세 의원도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이런 뭐 일종의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이들이 나타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불을 끄는 좀 칼을 뽑아든 모습입니다. 어떤 총선에 어떤 영향 미칠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요. 정당의 입장에서는 영구 제명하겠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해찬 했는데 대표가 지난 총선 때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막상 이제 여야 구도가 팽팽해지고 한석이라도 더 급하게 되면은 결국 또 받아들이는 양상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또 역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에 대한 당에서 엄포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 당에서 관리를 잘못한 측면도 있다. 네. 왜냐하면 문석균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국회의장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뭐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결국은 아무리 지역에서 열심히 했더라도 또 그동안 문희상 의장의 여러 가지 측근들 또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문석균 부위원장에게 나오라라고 하더라도 저는 아버지의 그동안 쌓았던 명예 나중에 아버지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을 그만두고 나간다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을 벗어나면서까지 나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스스로 이미 불출마를 결정했으면 다시 나오는 것들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과연 본인이 이제 이런 정치력 비판들을 다 이겨내고 국회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국민적 여론이 쉽게 돌아가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나 저는 민병두 의원이라든가 다른 의원들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민병두 의원은 동대문에서 홍준표 의원이라는 정말 엄청난 거물을 꺾고 그 지역에서 제가 과거에 알기도 새벽 2시부터 그 택시기사분들 찾아다니면서 간담회하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 오랜 세월을 닦아왔는데 예. 갑자기 그 지역을 청년 지역으로 해놓고 나가라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에서 뭔가 경선이라든가 다양한 절차를 둠으로써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헌신했던 더구나 정무위원장의 뭐 당에서 대표적인 전략통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원 그만두라고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다면 경쟁력 없는 청년 후보보다는 내가 당을 나중에 더 살리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당에서 뭔가 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무조건 강경방침 내놓는다고 해도 과거에 다시 이 말짱 도루묵이라고요. 다 받아들인 전례가 과거 정당들 보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잘못된 결정이 있다면 바로 걷어들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도 해보고 또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포기하고 그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공천을 번복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은 지금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한테 조금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씀이신 설득도 건가요?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청년 지역으로 했지만요. 예. 그러나 이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3자 경선을 한다거나 뭐 저는 방법들을 만드는 것은 예. 이미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 총선에 영향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략 5명인데 이 5명도 거의 무소속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요 여당에는 힘이 있죠. 회유와 협박. 자, 너 진짜 출마할 거야? 너 이런 거 있어?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고요. 아유 출마하지 마. 우리가 좀 다른 자리 해줄게. 우리 여당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네. 출마할 사람들도 별로 안 보여요. 이거 별로 영향 없습니다. 네.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 일단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민주당도 참여를 하기로 했다라는 발표까지는 했고요. 그리고 내일까지 어느 당이 참여할 건지 시한을 두고 지금 일종의 누가 참여할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은 정의당이나 민생당, 원내에 있는 정당이 좀 참여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내심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답은 없고요. 녹색당 같은 원내 정당에다가 지금 통진당의 후신인 민중당이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와갖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치지도 못하고 지금 그 골머리 썩고 있는 그런 심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비례연합정당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렇다면 민주당은 그중에 한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뭐 선거연합정당이나 또는 시대를 위하여 이런 시민을 위하여 이런 정당 플랫폼들이 이제 거기서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은 큰 당이지만 여기에 이 당원을 파견하는 그런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겸허하게 기다려야 된다. 지금 같이 하기로 한 곳이 뭐 미래당이라든가 녹색당 또 뭐 시대전환 몇 군데가 있고요. 예. 더불어서 이제 민생당 같은 경우는 반반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생당은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나 정의당은 그동안에 천명했던 입장들 그리고 비례라든가 지역에서의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최종적으로 뭐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는 커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을 합류하지 않은 채 다른 이 정당들이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대신에 민주당은 후순위로 가면서 다른 정당을 배려하면서 이번에는 비례에서는 예. 소수의 그런 후보들만을 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른 그 시민을 위하여라든가 또는 선거연합정당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오만하게 하지 말고 겸허하게 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잡음도 있고요. 하면서 이 함께하는 정당의 수라든가 또 실제 후보를 각 정당이 그럼 몇 명씩 할 거냐. 녹색당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명 내겠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다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낼 것이고 결정하는 과정들 치열한 힘겨루기 또 내부에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셀프 제명으로 바른미래당 탈당했던 의원 8명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연합 비례정당 자체가 해쳐 모여해가지고 당선된 후에 돌아가겠다는 건데 이 전제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이제 코미디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 대부분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에 다 입당을 해 있고 또 공천을 받은 분이 4분이거든요. 예. 네. 이게 상당히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공천받은 4분은요. 지금 과연 그것이 미래통합당의 당원 당규상 맞는 공천이냐라고 적법성 여부를 분명히 지금 따져봐야 돼요. 네. 그 민생당 당적을 갖고 있는 의원을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줬단 말이에요. 네. 예. 정당법에는 이중 당적 안 되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과 민생당 복귀 후에 다시 이분들은 4명 정도는 탈당을 해서 다시 출마하려고 할 텐데 이제 한 2개월짜리 비례대표 의원이 한 4-5명이 생길 거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법원에 그 유권 해석을 한 것 자체가 참 이 정치권이 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네.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 아닙니까? 예. 비례대표 의원 셀프 제명이든 아니든 이런 것들이 법원까지 간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일을 정치권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당장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법원 이 판단 때문에 연합정당에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그 부분도 있고요. 의총에서 의총을 열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 예. 오늘 9시에 다시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총을 열겠다고 했어요. 근데 좀 많은 과반수보다 많은 의원들은 참여하자는 쪽이고 예. 좀 바른미래당 출신 쪽의 당대표나 의원들은 이건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런 식의 좀 입장 차이가 많이 갈리는 모양입니다. 네. 그 결론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미래 한국당을 만들면서 미래통합당에서 한선교 대표를 축으로 해서 뭐 조은현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당적을 그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비례대표 앞번호를 받기 위한 일종의 의원 꿔주기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랬는데 민주당도 이제 범여권 비례정당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앞번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뭐 그런 제안을 하지는 않더라도 이해찬 대표가 분주하게 불출마 의원들 만나면서 밥 먹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여의도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역시 어떤 결과를 몇 명이나 보내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한 전망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일정 수가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중에서는 나는 절대 갈 수 없다. 내가 평생 민주당이라는 당적으로 살아왔는데 바꿀 수 없다는 의원들도 있지만 당에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고 이 상황에서 해야 된다면 하겠다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네. 오늘도 뭐 5명의 의원들을 이해찬 대표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래한국당 수준의 의원들이 아마 갈 가능성이 있다. 6명 이상. 그렇죠. 예. 그래서 미래한국당에서도 너무나 다급하게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요청을 해서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비례대표 문제를 놓고 저렇게 꼬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텐데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소한도 이 비례정당이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 비례 후보들을 일정하게 만들어내서 의석이 돼야만 예. 국정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아마 얘기를 할 거고 불출마 의원 중에서는 갈 수 있는 의원들이 저는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가 저번에 한 2달 전에 얘기를 했죠. 비례위성정당 만들 거냐 할 때 그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정당이 지금 우리나라 집권 여당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의원들을 보냈을 때 그 민주당이요.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자기네들은 또 의원을 꺼주게 한다? 이러한 자기부정 행위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안 만들겠다고 하는 비례정당 만들고 있고 그런 논의조차 안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짓말까지 하는 정당이 과연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냐? 전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요. 어쨌든 정치는 현실입니다. 네. 물론 이상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초기에 선거제 개혁의 의도를 파괴시키면서 만들었던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 그것 비판받아야 되고요. 또 민주당의 이런 모습도 저는 둘 다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가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징인데요. 네. 둘 다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이미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누가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매주 이 시간 해서 매일 격전지에 대해서 좀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예. 오늘은 서울 광진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격전지 서울 광진을 이전까지는 격전지로 그렇게 많이 꼽히진 않았던 지역 같은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라인업 맞대결을 펼치게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추미애 장관이 5선이나 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험지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험지죠. 험지고요. 그동안에도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고 민주당의 조직력이라든가 또는 뭐 구의회, 시의회, 지방자치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곳이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 초기부터 열심히 뛰었다. 지난 1년간 땀 흘리면서 사실 인지도를 넓혔고 또 전 서울시장이라는 그런 또 대권 주자까지 했던 굉장히 큰 정치적인 이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호소력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닦아왔다. 그래서 초기에 지금 팽팽하게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나오는 여론조사마다 사실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최근에 고민정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앞서는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지만 저는 마지막 선거 이 뚜껑을 열어봐야만, 선거함을 열어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거다. 패기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을 지내면서 문재인 네. 대통령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고민정 후보냐 아니면 서울시장까지 지내면서 중량감 있는 그리고 오랫동안 어쨌든 1년여 가까이 뛰어왔던 오세훈 후보냐 이거 놓고 지역민들이 아마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고민정 후보는 애초에 광진을도 후보지 중에 한 곳이었지만 애초에 저기에 출마할 거다라고 딱 정해지진 않은 상황이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꽤 오랫동안 표밭갈이를 해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 앞으로 남은 이제 30여일 정도의 시간, 한 달여의 시간 동안 누구에게 좀 더 유리하게 이 시간이 작용할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는 오세훈 후보가 이긴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여론조사 나눈 거 보면은 네. 대략 10%에서 2%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대략 나누면 5%인데 저 정도 지지율이면은 대략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중도층에서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많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60대, 그다음에 주부층 이런 곳에서 오세훈 후보 적극적인 지지층에서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후보의 좀 승산이 좀 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기면은요, 그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한 번도 보수파가 이긴 적이 없어요. 네. 지방선거, 대선, 총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겼다 그러면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네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아파트 관리원들에게 뭔가 돈을 돌린 걸 갖고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략 10만 원 정도의 경비원분들에게 줬다라는 건데 그것이 뭐 어떤 매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무조건 그 선거법 위반을 맞습니다. 그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후보자는 상시적으로 그 기부 행위를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선거법 위반인데 저런 부분들은 좀 인정상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에 위반됐더라도 단순히 어느 정도의 경고 이런 수준이지 뭐 100만 원 이상의 벌금 이런 거 나오기는 좀 불가능해 보이네요. 네, 여론조사 결과 한 거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금 한 달여 남은 시간 양쪽 두 후보의 중대한 정말 예상을 못할 만한 깜짝 변수가 없다면 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시간은 누구의 편일지 남은 한 달이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코로나19 사태,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어느 정도로 잘 감당해내느냐. 다시 말해서 큰 상황으로 번지지 않고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가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지금까지 보였지 않습니까? 국내적으로 뭐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전 세계 찬사를 받을 정도로 뭐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 이것을 잘 해낸다면 여권의 그런 관리 능력 이런 부분이 인정을 받게 될 거고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대변인 출신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반, 특히 그동안에 사실은 초기에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처음 정치 신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일단 안착하고 지지율도 어느 정도 안정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저렇게 상승세에 오르는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높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도 만만치 않은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의 정치 경력 그리고 현장을 땀으로 적시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팽팽한 싸움이 될 거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까 선거법 문제 같은 경우는 네. 나중에 의원직 박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 선거법은
냉정합니다. 뭐 인정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라도 더군다나 저렇게 큰 경력을 가졌다면 분명하게 그런 부분은 정말 조심했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선거법 위반으로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판은 일단 고민정 후보가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네. 대신에 오세훈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뭐 이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오거나 또는 뭐 말실수라든가 이런 큰 변수가 없는 한 맹추격을 하고 아마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두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 지역이 워낙 안 좋아요. 저 안 좋은 지역을 저만큼 지지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오세훈 후보의 완전 인물 때문에 한 것인데 어쨌든 선거를 몇 번 치러봤으니까 예. 그분 유리할 것 같고요. 고민정 후보는 선거를 처음 치러보잖아요. 갈수록 실수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치 경력으로 보면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처음 선거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까지 했고 16대 국회의원이었는데 재기를 노리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좀 길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 아 그래 야 오세훈이라는 거물을 꺾었네라는 그냥 평가가 나올 텐데 오세훈 후보가 저기서 당선된다? 보수파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곳에서 당선된다? 그것도 서울 지역에서 바로 대권 후보로 크게 이제 인정받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